안녕하세요. 저는 여러 명의 시어머니를 경험한 며느리예요. 일생 동안 단 한 명의 시어머니와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저는 왜 이렇게 시어머니가 많은 건가 싶으시죠? 그건 모두 다 저희 시아버지 때문인데요. 젊었을 때부터 노는 거 좋아하시고, 본인 입으로 여자가 줄줄 따라붙는다고 말씀하실 정도이니, 어느 정도 한량인지는 상상이 가실 거예요. 그런 시아버지 덕에 저는 팔자에도 없는 시어머니를 무려 5명을 보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에피소드들도 많고 재미있는 우스갯스러운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직접 경험해본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적어볼까 해요. 저는 아주 작은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큰 집, 작은 집 일가 친척들이 한 동네에 옹기종기 모여 살았어요. 큰 집에는 할머니가 살고 계셨고 아버지의 형제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할머니를 뵈러 큰 집에 들리곤 하셨어요.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이 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했어요.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그런 환경이었죠. 자식들이 하나같이 자기를 시시때때 봐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거기에다가 손주들까지 줄줄이 있으니 손주들 재롱을 보느라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조금 생각이 달랐어요. 너무나 자주 보다시피 하니 형제들 간의 우애가 좋을 수도 있었지만 그 반대로 너무 사소한 것까지 다 오픈이 되어버리니 비밀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누구 하나 뭘 하나 사 먹더라도 눈치가 보이기에 어디 여행이라도 갈라치면 모두들 다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아주 멀리는 가보질 못했어요. 간간히 사촌들과 동네 뒷산이나 가까운 개울가에 도시락을 싸들고 가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만 빨리 졸업하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졸업을 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이 지긋지긋한 시골에서 벗어날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도 늘 졸업을 하면 밖으로 나가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을 했어요. 취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시골이라 버스도 잘 다니지 않을 뿐더러 시간에 맞춰서 있었기에 버스를 이용해서 회사를 다닌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핑계 삼아 이야기했었어요. 드디어 그렇게 바랬던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저는 타지로 취업을 나가게 되었어요. 이때에도 친척들이 얼마나 입을 대던지 나이 다 찬 처녀를 혼자 자취하게 하면 안 된다. 위험해서 안 된다. 여기 있다가 괜찮은 자리 나오면 시집이나 갈 것이지. 부모 떠나서 왜 고생하려고 그러냐. 저는 정말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부모님도 처음에는 제 의사를 존중해 주시다가 주위에서 다들 안 좋게 말씀을 하시니 걱정이 되셨는지 저더러 직장을 포기하면 안 되겠냐고 말씀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고집을 피웠고 결국 제 뜻대로 시골을 벗어나 혼자 자취를 하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자취방을 구할 때에도 부모님이 옆에서 이것저것 다 꼼꼼하게 다 알아봐 주시고 처음 한 달은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 혼자 따로 산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셨던지 아버지께서 한 달만이라도 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바라셨거든요. 저는 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반대만 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걱정이 되어 하시는 말씀인데 제 고집만 피울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하는 한 달 동안 저는 너무 좋았어요. 늘 바글바글 대는 곳을 벗어나 조용한 곳에 있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가까운 곳에 큰 시장도 있어서 어머니와 주말마다 그곳에 가서 천을 떼다가 어머니가 커튼도 만들어 주시고 행주랑 걸레도 만들어 주셨어요. 어머니는 예전부터 바느질 솜씨가 좋으시고 손이 빨라서 한 자리에 앉아서 여러 개는 금방 만드시는 재주가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는 반찬 만드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한 달 동안 저에게 뭐라도 하나 더 가르쳐 주시려고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고 어머니는 시골로 다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는 한 달에 2번씩 반찬을 보내주셨어요. 혼자 살다 보니 집에서 음식을 해먹을 일이 별로 없었던 저는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반찬을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꺼내어 먹곤 했어요. 나중엔 그것조차도 하기 귀찮아서 버리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고생하며 만든 음식을 버리게 되니 너무 죄송해서 저는 혼자 먹을 거니 조금만 보내달라고 해도 어머니는 시골에서 많은 양의 음식들을 만들어 먹었던 습관이 있던 터라 조절이 잘 안 되시는지 항상 많이 보내주시며 직장에도 가져가서 같이 나눠 먹고 주위에 자취하는 친구가 있으면 같이 나눠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울에는 김장김치를 담궈서 보내주시고 곰탕도 끓여서 보내주시고 제가 자취 생활을 하는 동안 어머니가 저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그렇게 몇 년의 직장 생활을 하고 저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보다 나이는 꽤 많지만 워낙 동안이라 겉으로 봤을 때에는 동갑이라고 말을 해도 다들 믿을 만한 그런 얼굴을 가진 남자였어요. 남편도 저와 같이 타지에서 홀로 올라와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음식을 보내주실 때마다 남편에게 전해주었고 남편은 그것이 고마워서 저에게 또 보답을 해주다가 저희는 서로에게 호감이 가기 시작했어요. 누구보다 밝고 성실했던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하루도 쉰 적을 본 적이 없었어요. 체력이 좋은 것인지 면역력이 좋은 것인지 아님 아파도 꿋꿋하게 나오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여하튼 아파서 쉰 적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더욱 빠졌던 저는 이 남자라면 제 인생을 걸고 같이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남편 역시 저의 성실한 면이 좋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자신의 가족을 저에게 소개시켜준다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저와 결혼할 마음이 없어진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주위에서 결혼은 언제 하냐고 물어봐도 그저 웃기만 할 뿐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행동을 보면서 속이 상했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퇴근을 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도 언제나 제잘제잘거리며 걸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수도 줄어들었고 제가 하는 말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도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붕어빵을 팔고 있는 포장마차를 지나치게 되었어요. 저는 날씨도 너무 춥고 따뜻한 붕어빵 냄새가 제 거를 확 자극하기에 남편에게 붕어빵을 사 먹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제가 옆구리를 찌르며 한 번 더 물어봤을 때 그제서야 대답을 하고는 붕어빵을 사러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2,000원치를 사서는 둘이 먹으면서 걷다가 남편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자신의 집에 잠깐 들렀다가 가면 안 되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는 남편의 자취방으로 들어갔어요. 왜? 요즘 무슨 일 있어요? 그게 사실 왜? 무슨 일인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를 몰라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 우리 결혼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 집에 문제가 하나 있어. 문제라뇨? 어머니가 두 분이셔. 네?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이 두 분이시라뇨. 저는 그 상황이 궁금했지만 남편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게 차분히 기다려 주었어요. 이윽고 남편은 자신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버님이 밖으로 다니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와 잦은 다툼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번 외도도 있으셨고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그저 참고 살았다고 했어요. 자신도 그것을 모르고 지냈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동안의 일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 뒤로 어머니에게 이혼을 하라고 말을 했지만 어머니는 벌써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았기에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자식만 바라보며 지금처럼 살면 된다고 말씀하셨대요. 그 옛날 어머님들은 왜 그런 대우를 받고도 이혼을 안 하고 사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져 갔고 남편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아주며 그런 과거라면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별스럽지 않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지금 현재에도 아버님은 조강지처의 어머님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면서 다른 여자와 함께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네? 놀랐지?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가 있어요? 한 집에 두 어머니가 함께 산다고요? 아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살고 계셔. 날 낳아주신 어머님 집이 본집이 되는 거지. 네? 어떻게 이혼을 하고 사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하도 오래돼서 세 분은 익숙하신 모양이야. 나 역시 이제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고,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미리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우리 집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여기서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잠시만요. 제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요. 그렇겠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난 네 뜻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 덤덤하게 말하는 남편에게 저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난 저를 남편이 자취방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밤새 남편이 해준 이야기를 곱씹으며 생각했어요. 과연 저런 집에 시집을 가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이 너무 좋은데 그렇다고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결혼을 하자니 시부모님 자리가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어찌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던 저는 이런 일로 남편과 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 저의 뜻에 남편은 고마워했고, 남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조용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한 저는 최대한 얌전한 옷을 입고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남편은 부모님과 함께 먼저 식당에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왜소한 체격이었지만 다부지게 생기셨고, 시아버지는 건장한 체격에 몸집이 아주 큰 서글서글하게 생기셨어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먹고 있는데 방문이 열리더니 웬 낯선 여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일제히 고개를 문 쪽으로 돌렸고 그 여자는 뾰로통한 웃음을 짓고는 재빨리 시아버지의 곁으로 의자를 가져 앉았어요.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 있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듯이 한숨을 쉬고 계셨어요. 그 여자는 저더러 왜 그렇게 어정쩡하게 서 있냐며 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귀신에 울린 듯이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자신의 수저가 없다고 말을 하는 그 여자에게 자연스레 시아버지는 수저를 챙겨주었고 그 여자는 시아버지에게 팔짱을 끼며 생글생글 웃으며 음식을 먹었어요. 저는 그 여자가 남편이 말한 그 여자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두 분의 어머님 중 한 분이셨던 거죠. 당신이 얘기했어요? 형님, 내가 못 올 때라도 왔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자네가 와? 왜요? 아들이 결혼할 여자 얼굴 보여주는 자리 아니에요. 그럼 나도 당연히 있어야지. 글쎄, 자네가 왜? 여기 자네 아들이 어디 있다고? 형님,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죠. 형님 아들이면 내 아들이나 다름없지. 당장 나가지 못해? 싫어요. 나도 가족인데 왜 나만 빼고 매번 이래요?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해야지. 쟤도 시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알죠. 나중에 시어머니 얼굴도 모른다고 해봐요. 지금부터라도 계속 보여줘야지. 안 그래요? 기도 안 차서. 네가 결혼할 여자구나? 시애미가 둘인 건 들어자 할 테고 예단으로 갈라치기 해서 마음 상하게 하지 마라. 난 그런 걸 못 본다. 무조건 2개씩 준비해라. 알겠니? 남편은 잠자코 듣고 있다가 저의 팔을 잡고는 일어났어요. 시아버지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다시 자리에 앉으라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어요. 저는 어른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누고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식당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에게 이끌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 공원 앞에 와 있었고 남편은 그제서야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놓아줬어요. 어찌나 제 손을 꽉 잡고 있었던지 제 손목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런 제 손을 보고 남편은 미안하다고 말을 하며 이 결혼은
없던 곳으로 하자고 말했어요. 저는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선택한 것인데 왜 함부로 번복을 하냐며 화를 냈어요. 남편은 저에게 자신의 치부를 다 보이는 것 같아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어렵게 결심한 결혼을 물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다 이해한다며 남편을 다독이는 방법밖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며칠 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저희 직장 근처에 있으니 괜찮으면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고 시어머니는 너무나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저에게 그날 일에 대해 사과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일 때문에 아들이 곤란한 일을 겪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결혼을 하면 자기들은 신경도 안 써도 된다며 해가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저는 남편을 데리고 저희 집이 있는 시골로 내려갔어요. 제가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다들 눈이 빠져라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사이가 온다면서 큰 집에서 닭을 잡아 푹 고았고 아버지 역시 당금주를 챙겨놓으셨어요. 사촌들도 너나 나나 왔다 갔다 얼굴을 본다며 세상 시끄럽게 굴었어요. 저는 제일 먼저 큰 집에 있는 할머니에게 남편을 소개시켜드리고 큰 집에서 거하게 저녁 식사를 했어요. 어찌나 잘 먹었던지 나중에 일어나는데 바지 단추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즐겁게 식사를 마무리하고 저희 집으로 건너왔고 남편은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버지는 어차피 결혼할 거 미룰 것이 무엇 있냐며 서둘러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그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다음날 저는 주말에 시골에 있다가 올라갈 거라며 남편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말을 했고 시시탐탐 남편의 집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눈치를 살폈어요. 부모님은 남편이 가고 나서도 마음에 든다며 허허 웃으셨어요. 친척들도 하나같이 다 좋게 봐주시니 부모님은 더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 말을 꺼냈어요. 제 말을 들으신 부모님은 펄쩍 뛰셨어요. 특히나 어머니가 많이 놀라신 듯 했어요. 절대로 그런 집에 시집을 안 보낸다며 화를 내셨어요. 저는 다 이해한다며 괜찮다고 말을 했지만 어머니는 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일은 진즉에 말을 했어야지. 온 친척들에게 다 인사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 어쩌냐고 저를 꾸짖으셨어요. 저는 남편과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니는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라며 고함을 지르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반대가 이렇게 심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큰 집에도 사실 어머니가 두 분이시거든요.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큰어머니, 작은어머니라고 불렀었어요. 저희 집안에도 그런 집이 있는데 남편의 집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어머니가 저는 야속했어요. 그런 저의 말에 어머니는 그래서 더욱도 안 된다며 그 집 며느리들이 고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다 보고 살았는데 제가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못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 들으니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 번에 두 명의 시어머니를 맞이하게 된 저희 이야기는 곧 온 동네에 퍼졌고 저를 보는 사람들마다 안 된다며 걱정하셨어요. 저는 제 마음이 확고하다고 믿었는데 모두 다 안 된다고 말을 하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 이제 올라가요. 그 남자랑은 절대로 안 된다. 명심해. 다시 생각해볼 순 없어요? 다시 생각할 것도 없어. 무조건 안 돼. 그 남자만 봤을 때는 다들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그 집 사정을 몰랐을 테고 이제 안 이상 어림도 없지. 누굴 데려다가 고생시키려고. 저 고생 안 해요. 잘할 수 있고요. 얘가 끝까지 고집이네. 그 집 환경을 봐라. 애비가 그런데 자식이라고 안 그런다는 보장이 있니? 큰 집은 안 그러잖아요. 큰 집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집도 안 그렇다는 보장이 있니? 저는 시골에서 올라올 때까지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결혼 날짜를 잡자며 서둘렀어요.
저는 어떻게든 잘 지나가겠지 싶어 결혼은 결혼대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가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설득을 하려 해도 부모님의 황소 같은 고집을 꺾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큰 집에 있는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할머니의 말씀이라면 부모님도 들어주실 것 같았거든요. 저의 부탁에 할머니도 처음엔 고개를 내저었어요. 자식 결혼 문제인데 자신의 맘대로 어떻게 하겠냐며 오히려 제가 단념하기를 바란다고 하셨어요. 저는 계속해서 사정을 하며 매달렸고, 할머니는 정말 잘 살 수 있겠냐는 말을 했어요. 저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고, 할머니는 저희 부모님을 부르셨어요. 할머니는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며 한번 믿어보자며 마음을 들여보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그런 할머니의 말씀에 조금 마음을 움직이셨지만 어머니는 안 된다며 난리 법석이셨어요. 하지만 어머니 혼자 계속해서 고집을 피울 수도 없었고 결국 저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으셨어요. 저는 우여곡절 끝에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고 나서야 저희 집에서 이 결혼을 반대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어요. 왜 자기한테 미리 말하지 않았냐며 혼자 고생을 하게 된 것 같아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서 앞으로 정말 잘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될 수 있으면 친정부모님의 도움 없이 결혼을 준비하려 했고, 혼수 준비로 양쪽 시어머니들 사이에서 난감한 일이 많이 생겼지만 중간에서 남편이 현명하게 해결해 줬기에 무난히 지나갈 수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저희는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말이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지, 시아버지는 워낙 왔다 갔다 본인 마음대로 사시는 분이라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여지껏 혼자 외롭게 지내시다 며느리가 들어와서인지 저와 무엇이든 함께하고 싶어 하셨어요. 특히나 시장에 같이 나가 구경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저희 동네에는 일주일에 2번씩 시장이 열렸는데 그때마다 저는 어머님과 함께 시장에 나갔어요. 그날도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이것저것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시장 한 중간에서 옷을 한 보따리 다 풀어 헤쳐놓고선 싼값에 옷들을 팔고 있었어요. 잡히는 것마다 5,000원이라고 고함을 질러대는 아저씨와 어디에서 나타난 것인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옷을 고른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도 시어머니랑 같이 편하게 입을 바지를 골라보겠다며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앉아서 이 옷 저 옷을 고르고 있었어요. 화려한 꽃무늬가 들어간 몸빼 바지를 2개 집어든 시어머니는 아저씨를 쳐다보았고, 그 옷은 한 장에 6,000원은 받아야 된다며 12,000원을 달라는 아저씨에게 시어머니는 10,000원만 던져주고는 장바구니 안에 바지를 구겨 넣었어요. 시어머니는 마음에 드셨는지 흡족해 하셨어요. 집에 돌아온 저희는 아까 샀던 바지를 입어보았어요. 고무줄로 되어 있는 옷이라 그런지 어느 누가 입어도 다 맞았어요. 시어머니와 같이 옷을 입고 주방에 앉아 웃으며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데 작은 어머님이 들어왔어요. 너는 시애미를 보고도 인사도 안 하니? 오셨어요. 그래, 엎드려서 겨우져야 받는구나. 그 바지 예쁘구나. 둘이 같이 샀어? 네, 아까 어머님이랑 시장에 갔다가 하나씩 샀어요. 너한테는 나는 시애미가 아닌가 보구나? 네? 어떻게 달랑 자기들 것만 사가지고 와? 그리고 어디 갈 것 같으면 같이 가자고 전화라도 했던가. 맨날 둘이서만 속닥속닥. 아, 죄송해요. 마음에 드시면 제 거라도 드릴까요? 아니야, 됐어. 기분 나쁘게. 네. 어디 가면 어디 간다고 말은 하고 다녀라. 그래야 내가 헛걸음을 안 하지. 오늘 벌써 몇 번째 이 집에 오는 건 줄 아니? 죄송해요. 됐고, 앞으로는 조심하란 소리야. 시어머니는 작은어머님에게 괜한 헛소리 할 거면 돌아가라고 말을 했고, 작은어머님은 왔는 김에 저녁이라도 먹고 가야겠다며 거실에 들이누웠어요. 저는 난감해했고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도 눈치를 살피다가 방으로 조심히 들어왔어요. 저녁이 되었고 무엇을 만들어서 먹을까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시장에서 사온 고등어를 굽어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고등어를 꺼내어 채반에다가 올려놓았어요. 그리고는 다른 야채들을 꺼내서 손질을 했어요. 그 사이 두 어머님이 주방을 들어오셨고 채방에 올려진 고등어를 보고 한마디씩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처럼 노릇노릇하게 굽어서 먹으면 맛있겠다고 말씀하셨고 작은 어머님은 무슨 소리 하냐며 요즘 무맛이 잘 들었다며 물을 나박하게 썰어놓고 졸여 먹으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양쪽 어머님의 말 중에 어떤 걸 해야 하나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조림이 먹고 싶으면 자기 집에 가서 먹으면 될 것을 왜 여기 와서 트집을 잡냐며 당장 나가라고 말을 했고 작은 어머님 역시 그동안 며느리 밥은 혼자 다 먹지 않았냐며 나도 며느리 밥 좀 얻어 먹자는데 너무 그러지 말라며 지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는 수 없이 몇 마리 되지 않은 고등어를 반은 굽고 반은 조림을 했어요. 한 번만 해도 될 일을 저는 두 어머님의 기싸움 때문에 두 번 하는 일이 종종 생기게 되었고 저는 어느 편에도 설 수가 없어서 난감했어요. 몇 년 동안 두 시어머니는 많이 싸우셨어요. 특히나 작은 어머님이 집에 오시기만 하면 늘 대화의 끝은 싸움이었어요. 특히나 작은 어머님은 아버님이 집에 들어오시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갈 때마다 그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와서는 염장을 지르셨어요. 어제 끓여준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다고 그러며 밥을 두 그릇을 먹었다는 둥. 시어머니는 몇십 년을 살아도 손맛이 없어서 음식 맛이 별로라는 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가며 시어머니의 화를 돋구셨어요. 제가 볼 때에는 여기나 저기나 시아버지 하나를 두고 사는 똑같은 팔자인 것 같은데 두 분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서로의 기나긴 싸움으로 결국엔 두 분 다 시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셨어요. 어느 하나가 그만두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아버지는 두 분 모두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했고 두 어머님은 시아버지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먼저 나왔다는 것에 불쾌해하며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두 분 다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작은 어머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어머니는 자식이 있는데 어쩜 그리 연락을 한 번 안 하셨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들과 헤어진 시아버지는 홀로 자유롭게 사셨어요.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고 싶으면 당일이라도 떠났고 걱정할 것 하나 없이 자유로운 영혼이셨어요. 저 역시 이제는 시집살이에서 해방이 되는가 싶었어요. 그동안 한 명도 아닌 두 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느라 제대로 여행다운 여행도 못 다녀보고 살았거든요. 이제라도 남편과 같이 여행을 다니며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시아버지는 새로 만나는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이번에는 누가 봐도 나 좀 꾸밀 줄 아는 여자다라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여자였어요. 저는 기가 차지도 않았어요.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오다니.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고 없는 사람 대하듯이 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마 남편처럼 하지는 못하겠고 어른처럼만 대해주자 생각했어요. 이번 어머님은 제가 모시기가 너무나 편했어요.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서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끝이었고 시아버지와 같이 반나절 어디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는 저녁 먹으면 방에 들어가기 바빠서 저와 얼굴을 마주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에게 관심조차 없었어요. 저는 그 점이 너무 좋았어요. 두 분은 나이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뭐가 좋으신지 히히낙낙거리셨어요. 젊은 저희 부부보다 오히려 더 인생을 즐기시는 것 같았어요. 몇 달이 지나고 시장에 갔다가 집에 돌아온 저는 쑥대밭이 된 집으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랍장마다 모두 다 열려 있었고 온 바닥에는 잡동사니들이 굴러다녔어요. 놀란 저는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뒤이어 시아버지와 남편도 들어왔어요. 제가 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경찰들을 돌려보냈어요. 저는 도둑이 들어서 확인을 해야 한다며 말을 했지만 시아버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멍해진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쳐다봤고 어머님이 범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은 몇 달 동안 시아버지와 지내면서 집안 곳곳에 뭐가 있는지 눈여겨봤다가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들어와서 모조리 들고 나간 것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보관하고 계셨던 현금과 금은 물론이고 저희 부부의 예물까지도 홀라당 다 가져가 버린 거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꼴 좋다며 어디서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집을 이렇게 만드냐며 소리를 질렀고 시아버지는 자신에게 막대하는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말로 싸우던 두 사람은 짖은 것인지 어느 순간 조용해졌고 저는 계속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미안하다며 다시 더 좋은 것으로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며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어질러진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눈물이 흘렀어요.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건 아닐 테지만 이 상황이 제일 답답한 건 남편일 테니까요. 그렇게 세 번째 어머님과도 헤어지게 되었고 여자에게 사기를 당해서 정신을 차릴 줄 알았던 시아버지는 여전히 다방에 다니며 여자들과 희낙낙거리며 한량처럼 지내졌어요. 다 늙은 노인네를 누가 좋아한다고. 시아버지는 그 여자들이 정말 자신을 좋아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시아버지는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셨어요. 저는 도대체 언제까지 데리고 오실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쯤 되면 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어머님을 모시고 올 것 같았어요. 저는 이번에도 몇 달 살다가 그냥 지나갈 사람 굳이 잘해줄 필요도 관심을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오신 분은 지금까지 시아버지가 데리고 오신 어머님들 중에 가장 순수하신 분이셨어요. 말씀도 조곤조곤 하시고 언제나 웃고 계셨어요. 시아버지 때문에 이 세상의 온갖 성향의 시어머니는 다 만날 것 같았어요. 저도 예전과는 마음이 많이 달라졌고 곧 있으면 갈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새로 오신 어머님에게 살갑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런 제 모습에 어머님은 제 눈치를 살피신 것 같았어요. 제가 그동안 봐왔던 여느 분들과는 달랐어요. 어머님은 정말 시아버지와 잘해보고자 마음을 잡고 들어오신 것 같았어요. 저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것이 느껴져 저 또한 어머님을 시어머님처럼 대해주었어요. 저는 이분과는 오랫동안 관계가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식사를 끝내고 주방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들어오셨어요. 어머님은 저와 차 한 잔을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어머님에게 녹차를 하나 타드렸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녹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잔을 내려놓았어요. 많이 어색하지? 아니에요. 나도 그런데 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네, 저도 알아요. 다 늙어서 시어머니라고 들어와 있는 내가 좀 우습긴 하네.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앞으로 우리 잘해봐요. 나는 잘 지내보고 싶거든? 저도 그렇긴 한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천천히 하면 되죠. 그런 김에 내 이야기도 하나 해줄게요. 그럼 조금은 더 친해지지 않을까? 어머님은 자식을 하나 키웠지만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잃고 나서 정신이 나간 여자처럼 지냈다고 말했어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마저 힘이 든다며 떠나버렸고 그 뒤로 어머님 혼자 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얼굴이 고와서 고생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괜히 짠해졌어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서로에게 노력을 하다 보니 어머님과 저는 트러블이 없었어요. 저는 이분이라면 시아버지와 끝까지 가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착하시고 순수하셨던 어머님에게 시아버지는 금방 진료하셨어요. 몇 달이 가지 않아 다른 여자와 또다시 불이 붙었고 어머님이 집에 있으신 데에도 불구하고 집을 들락날락 거리셨어요.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하셨던 네 번째 어머님마저 그런 시아버지에게 학을 떼고 나가버리시고 시아버지는 바람난 그 여자와 몇 달가량을 즐기셨어요. 70이 넘은 시아버지는 여전히 본인이 청춘인 줄 아시고 다니시고 제 버릇 어디 못 준다고 또 금방 실증이 난 시아버지는 그 여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한동안 잠잠했어요. 10몇 년 동안 무려 5명의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저는 이제는 시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시니 더 이상은 없겠지 싶었어요. 이제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것도 힘에 부칠 나이인데 또 뭔가가 더 있다면 저는 기절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여자가 없으면 안 되는 병이 있다든지 귀신이 붙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서야 말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이 되지 않은 일을 저희 시아버지는 끝내 하시고 마셨어요. 자신의 남은 인생 중에 마지막 여사라며 저희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절대로 데리고 오지 말라며 이번에 데리고 오면 절대로 참지 않겠다며 부자 관계를 끊겠다며 화를 냈어요. 시아버지는 흥분하지 말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며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이 한순간에 폭발하듯 남편은 얼굴이 시뻘겋게 해서는 씩씩거리며 헛소리하지 말라며 고함을 질러댔어요.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하며 씩씩거리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한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와 남편은 너무 몰라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그 여자는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머님이 왜 여기서 나와요? 잘 지냈냐? 어머님이 저녁 먹고 있는 중이었구나. 나도 안 그렇대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남편의 생모이자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희둥그레진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남편 역시 너무 어이가 없다는 듯 그저 멍하니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어요. 왜 다들 그렇게 서 있니? 어서 앉아라. 어머니가 여기 웬일이세요? 웬일은 내가 내 집에 왔는데. 네? 이제 여기서 같이 살란다. 네?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너네들이랑 같이 살 거라고. 어서 앉아. 밥 맛있게 됐구나.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밥을 한 숟갈 떠서는 넘겼어요. 화가 난 남편은 식탁 위에 있던 그릇들을 손으로 밀쳐냈어요. 가만히 앉아만 있던 시아버지는 일어나서는 남편의 뺨에 때렸고 저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몇 달 살고 말 거 속 썩이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말을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말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재차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남편을 의자에 앉혔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저희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 사과를 하며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저희와 같이 보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 역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조강지처만한 것이 없더라며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아볼 테니 이번 한 번만 믿어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남편은 이럴 것 같았으면 왜 헤어졌냐며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지낸 거냐고 물었고 시아버지는 우연찮게 다른 사람들과 놀러를 갔다가 거기서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말을 했어요. 결국 둘은 10몇 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되었고 남은 여생을 같이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그동안 시아버지를 거쳐간 모든 여자들을 다 잊고 살 수 있겠냐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이제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에 그런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렇게 될 것이라면 처음부터 그냥 쭉 같이 살았으면 될 것을 중간에서 여러 시어머니를 만나느라 저만 고생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칠순이 훌쩍 지난 나이에 다시 같이 살게 된 시부모님은
친구처럼 잘 지내고 계시지만 언제 또 헤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예전에 시어머니를 대하는 듯이 깊은 정을 주는 것이 어려웠어요. 시어머니 역시 그런 저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한다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잘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자고 말씀하셨어요. 아직까지도 두 분은 잘 지내고 계시지만 저는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두 분이 언제까지 갈지를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시어머니가 제 마지막 시어머니가 될지는 아마 몇 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제발 마지막이기를 바라봅니다.